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유리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에 법률 상담에 문의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래 하단으로 나가는 메일로도 저희가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 많은 참여 바라고요. 또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통한 소통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릴게요.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유익한 상담해 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생생법률쇼 오늘 접수된 상담부터 미리 살펴볼게요. 억울한 근로계약. 임차인 채권자에게 추심금 청구를 받았어요. 생애 첫 내 집 마련이 너무 어려워요. 어머니의 폭력과 욕설이 견디기 힘들어요. 네, 이렇게 오늘도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됐는데요. 어떤 내용이 잘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요. 법과 관련된 상식에 대해서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목요일은 생활 속 법률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일상의 로와 함께합니다. 자, 변호사님, 오늘 어떤 법률 상식을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분실물, 즉 유실물을 습득했을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돌려주었을 경우에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길거리에서 지갑을 줍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 휴대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거를 주워도 되는 건가? 이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도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놓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분실물을 혹시 직접적으로 다루는 법률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네, 이런 물건에 대한 분쟁이 빈번해져서 이에 대해 유실물법이라고 해서 법률이 직접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유실물법 제1조에서는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회복 청구권을 가진 사람한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서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유실자나 소유자가 아니라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고요.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반환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습득물의 공고 조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분실물을 습득한 사람은 유실자나 소유자에게 법적으로도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까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일단 협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법률로도 이름의 기준은 정하고 있는데 물건을 반환받은 자에게 유실물법 제4조에서는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 범위에서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경우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습득자는 습득일로부터 보통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신고나 제출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제9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게도 정하고 있고요. 유실물의 소유권을 얻거나 보상금을 받을 때는 세금도 이제 정하고 있는데 소득세법상 기타 소유 등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22%나 세금을 떼고 지급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네. 법안이 제시가 되어 네, 있는데 맞습니다. 자, 이러한 보상금은 뭐 언제까지라도 받을 수가 있는 걸까요? 기간이 정해져 네, 있지는 그래서 않은지. 이게 무한으로 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또 다른 분쟁이 생길 수 있어서 네. 유실문법 제6조에 따르면 보상금은 반환받은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깔끔하네요. 네. 자, 만약에 주인이 습득자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보상을 요구했는데 상대방이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득이하게 민사소송이 진행이 돼야 되고요. 오. 유실물 습득자는 유실물법에 따라서 보관비나 공고비, 기타 필요비에 대해서는 돌려받을 때까지 인도하지 않고 유치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보관비를 받을 때까지 네. 안 돌려줘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야, 자 그렇다면 만약에 보상을 안 해주면 물건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그냥 당당하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네, 다만 이제 이게 그 원칙적으로 법에 규정한 사항이고 네. 구체적으로는 이로 인해 추가적인 분쟁까지 생기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뭐 택시 기사가 손님이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돌려주는 대가로 10만 원 요구했다가 거절당하니까 네. 휴대전화를 버린 사례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택시 기사에 대해서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한 예까지 있었고 예. 따라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물건은 먼저 돌려주고 보상금에 대해 협의되지 않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의 보상 절차를 진행해야 될 것 같다. 이 정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 유실자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민법에 따르면 습득물에 대한 공고 후에 6개월 이내 유실물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네.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정하고 있어서요. 하지만 이제 물건이나 돈을 줍고도 이제 7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네. 이 유실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상실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끝내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습득자한테 소유권이 돌아간다고 해도 네. 이제 그 후로 또 그 습득자도 3개월 이내 받아가지 않으면 어. 해당 유실물이 이제 국고로 귀속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되게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네. 같은 되게 디테일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일단 분실물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경찰에 신고를 한 다음에 네. 6개월이 지나도 안 나타나면 이렇게 본인 소유가 될 수 있는 거지 네. 신고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보상금 받을 권리의 전제 조건이 습득 신고가 되는 거고요. 형법 제360조에서 유실물 또는 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지하철이나 뭐 고속버스, 노상에서 유실물 발견하고 가져간 행위에 대해서 별도로 점유이탈물 횡령죄도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판결에 따르면 고속버스나 지하철이 아닌 금반지와 같은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당구장처럼 다른 사람 관리 아래 있을 때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절도죄로도 처벌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법으로 좀 규정을 해주니까 확실히 좀 질서가 확립될 것 같다는 네. 기대는 되는데요. 앞으로는 길가에서 누군가가 잃어버린 물건을 줍는다면 오늘 우리 송득범 변호사님께서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생활 속 법률 상식에 대해서 전해드린 일상이로 함께 하셨고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무료 법률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전화가 바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제가 그 2월 말에 네. 퇴사를 당했는데요. 퇴사를요? 예. 예. 그 건이 저는 좀 부당해고라고 같아서.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2월 1일 갑자기 찾아와서 네. 한 5분 전에 연락하고 일월 1일자 소급하는 근로계약을 하면서 2달짜리 계약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27일 이후에 나가라. 회사를 나가라. 네. 이런 식이었죠. 혹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건설 공사 현장의 예. 경비였습니다. 아, 경비 일을 하고 계셨는데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예. 갑자기 네. 쳐들어오다시피 해가지고 5분 전에 그것도 2월 1일이니까 소급해서 1월 1일부터의 계약을 2월 28일까지만 하면서 그 이후에는 27일밖에 근무를 못했죠.
아, 지금 많이 속이 상하실 것 같아요. 지금 옆에 네. 변호사님 같이 나와 계신데요. 같이 이렇게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시고 하면서 좀 상담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연결 도와드릴게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말씀하신 내용을 옆에서 간단히 좀 듣기는 했는데 제가 네. 추가적으로 몇 가지를 여쭤본 후에 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려볼게요. 예. 네,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찾아와서 소급하는 내용에 뭐 2월 28일에 2월 27일까지만 근무한다, 퇴사한다 이런 뭐 합의서 내지 각서를 받아가거나 했던 것 같은데 원래는 종전에는 어떤 형태로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뭐 작년에는 네. 축사할 때 무게 기간이 정해지지가 않았죠. 네, 안 하고 네. 3시간 또 3시간의 음. 휴게 시간이 있었는데 네, 휴게 시간도 없는 날이 음. 많았죠. 음, 현장이니까 뭐 타설이라든지 뭐 네, 임원이 온다든지 네, 뭐 어떻게 핑계대고 그 정확한 휴게 시간이 없는 거죠. 없는 그런 날이 일주일에 2, 3일은 있었죠. 예, 그 근무 시간에 그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하고 각상이 쳐들어오다시피 해서 그냥 계약서라. 네, 뭐 이런 뭐 국민학생 그 소꿉놀이도 아니고 뭐 하는 건지 그렇게 숨을 못 쉬게 목을 조르듯이 해고를 시키나 부당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러한 것은 네, 너무 사회 위치에서 네, 너무 압력적이고 네, 너무 일방적이고 말 그대로 이런 납질이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 거죠. 이 현장에서는 얼마나 근무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딱 1년 되니까 퇴직금 안 주려고. 1년? 네, 네, 가죠. 이제 입사할 당시에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신 게 없었나요? 있었죠. 그것도 네, 부본이 있어가지고 부본은 나한테 주고 해야 되는데 부본은 주지도 않고 네, 원본도 한 장만 가져가고 자기 것만 가져가는 그런 아주 불평등이죠. 불평등이고 부당한 그러한 건 처음 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 원층 하층이 있으니까 네, 그 악질적이고 무당한 그런 갑질을 당했죠. 모든 네, 네, 뭐 억울한 그런 거 있으면 하층으로 미루고 원층에 갑질을 하고 그것을 현장은 원층이고 네, 관리한답시고 중간에서 착지하는 업체는 네, 하층이고 이러한 구조를 저는 네, 60평생에 처음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네, 뭐 원층 하층에서의 네. 어떤 찌그러진 그러한 환경.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원청사가 있고 하청사와 이제 근로계약을 맺고 이제 예, 그렇습니다. 일일 3시간 휴게 시간 포함한 걸로 해서 12시간. 네, 12시간. 하고 네. 그 계약서는 3시간의 휴게 시간이 있는데 휴게실도 없고 네. 그 뭐 점심시간에 누가 뭐 타설이 네. 있으면은 그거 시간 체크 다 해야 되고 네. 그 무슨 임원이 온다 하면 그 시간에 그 뭐 30분 전부터 대기해야 되고 그 네. 수경례를 네. 시키고 네. 하라고 하고 네. 그러면 뭐 점심도 제대로 못 먹는 거죠. 휴게 시간이 없는 거죠. 네, 휴게 시간이라는 게 그 3시간이라고 못을 바꾼 거는 돈을 적게 주려고 하는 거죠. 네, 네. 그 악질적인 3시간을 네. 뭐 저는 온전히 휴게도 할 수 없었고 제대로 뭐 휴게 내지는 휴식
그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대기 시간으로 네. 계속 납기를 당한 거죠. 그러면 이제 구분해서 조금 나누어 보면 예. 예, 처음에 최초의 근로계약서를 체결을 했는데 네. 올해 이제 2월에 와서 1월 1일자로 소급한 계약서 2개월의 근로계약 기간으로 못을 박은 계약서에 대해 서명하도록 해서 가져갔고 그 후에 2월 말에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3월부터는 근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된 상황이고 이 과정에서 이제 그 소급해서 체결한 그 계약서의 위법 여부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부분 이 부분을 다투시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근로의 제공에 따른 임금 중에도 그 제대로 된 시간 산정을 못 받아서 시간 산정 위반으로 인해서 임금에 대한 일부 체불도 있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이게 궁금하신 거죠? 저는 네. 대항을 할 수 있는지. 네. 예. 일단은 이제 그 구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 말씀하신 것 중에 최초의 이제 경비로서 근무하는 뭐 일주일의 근무 시간이나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단시간 근로자나 특수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일부 예외 조항들이 정해져 있기는 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외 조항들은 뭐 이런 일부 휴게 조항이나 기타 다른 사항들에서 예외가 있을 뿐이고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은 전부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근로계약서, 최초에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있을 것인데 그 근로계약서를 이제 교부를 해주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절차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최초에 체결했던 근로계약서 외에 뭐 계약 기간을 별도로 이제 2월 말까지라고 하는 기간을 정해서 단시간 혹은 이제 임시직으로서의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상대방이 이제 작성하도록 요구했고 그거에 따라 이제 그걸로 인해서 그 계약 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근로가 없고 종결된 것이다라고 일방적으로 이제 통보를 받으신 걸로 보이는데 이 절차는 어쨌건 간에 이제 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근로기준법에 정한 해고 예고 절차라든지 해고 예고 수당이라든지 각종 절차를 정하고 있는데 그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별도의 합의서 혹은 별도의 단기간 근로계약서라는 형태로 언제까지만 근무하도록 한다라는 걸로 서명을 받아간 것만으로는 해고의 절차를 준수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만약에 이런 형태의 그 해고가 인정된다고 하면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이런 방식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는 해고의 절차의 위반 사항에 해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이제 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한 이러저러 상황들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제대로 된 그 근로시간에 책정되지 못해서 받지 못한 급여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 역시도 임금의 체불,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의 체불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에서는 그 어떤 몇 시간까지는 지급이 됐고 몇 시간은 지급받지 못한 것인지와 관련해서 아마도 관할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이런 부분에 대한 소명 자료를 이제 요청받고 또 필요하면 사업주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또 양측에다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서 판단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일반적으로 당사자들 사이에 민사 절차로만 진행된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약자인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강자인 그 사업주를 상대로 해서 정당한 무기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근로감독관이 이 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필요하다면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과 관련해서 별도의 형사 고발을 진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따라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육하원 측에 따라 조금 정리를 하시고 있었던 일에 대해서 본인이 가령 핸드폰 통화 목록이나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정리를 하셔서 가까운 그 노동청에 이제 해당 내용과 관련한 진정을 제출하시면 진정서에 따라 그 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될 것이고 근로감독관이 이제 본인께서 억울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 소명을 기회를 부여하고 자료를 제출받은 다음에 또 거기에 정리를 해서 상대방 사업주한테 이런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후에 거기에 따라 최종적인 어떤 결론이 내려지면 그거에 따른 구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부당해고라는 점이 인정이 된다면 부당해고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말씀하신 내용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소지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인 거고 최종적으로 근로감독관이 판단해서 판정해서 별도 절차에 따라 이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그래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절차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가 결국 부당해고였다라고 하더라도 뭐 달라지는 게 없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부당해고가 인정된다고 하면 해당 기간 동안에는 정당하게 근로한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복직 조치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다만 요 과정에서는 전화 주신 내용으로 확인할 수 없는 기타 다른 사정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가령 그 해당 현장이 공사 기간이 다 종료가 돼서 그 해당 그 현장 자체 업무가 완전히 종료가 됐다. 그래서 더 이상 그 경비원이 뭐 일할 필요가 없었다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청사와 하청사 그리고 하청사의 고용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특수한 관계가 있었다는 점은 아마도 근로감독관이 해당 그 하청사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타 다른 사정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상대적으로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구제 조치를 실질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차분히 정리하셔서 관할 노동청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도로 일단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뭐 추가로 또 궁금한 점 없으실까요? 그 외에 뭐 자잘한 거 많지만은 네. 그 방송에서 네. 뭐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질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자, 네, 일단은 뭐 지금 해고도 해고지만 마음, 괴롭힘. 네, 그런 것도 있으세요. 일 많죠. 예. 갑에서 네. 우리는 어리니까 하지 네. 못하니까 갑의 그 젊은 그 기사들이 네. 이 사람이 괴롭히고 저 사람이 지나가면서 괴롭히고 한 게 뭐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런 걸 일일이 다 욕설도 하고 네. 톡톡 치기도 하고 젊은 애들이 그러한 담배 달라는 것도 하고 어떻게 어른한테 그 담배 달라 그래요? 내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새파란 애들이 그러한 그는 갑질이죠. 괴롭힘이고 네. 그런 걸 얘기하려고 제가 목이 메이고 먹먹해지고 한이 맺히죠. 일단 있는 동안에 지금 네. 잠깐만 얘기를 들어봐도 마음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뭐 이런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이제 다음번에 또 시간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 또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또 질문 내용에 답변을 해주신 걸 정리를 해보자면 소명 자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뭐 계약서라든지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노동청이 일단 진정 제출을 하시고 또 근로감독관의 판단이 없어요. 가져갔기 때문에 작년 예. 계약서는 없어요. 네. 그렇군요. 그렇게 갑질을 했죠. 처음부터. 아이고, 일단은 지금 변호사님께서 또 이런저런 방법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니까 좀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상담 전환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 마음이 무겁네요. 네. 실제로 근데 이렇게 계약서를 가져가서 주지 않는 거는 불법이 아닌가요, 변호사님? 근로계약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는 뭐 이런
작은 현장들이나 작은 중소기업들이 있는 경우도 네네. 있는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이에 대해 위반할 경우에 벌칙 규정도 정하고 있고요. 네. 뭐 다음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교부하지 않았다. 네. 그래서 입증 자료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감독관이 이제 진정에 따라서 절차를 확인하면서는 뭐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 명령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료를 모두 본인이 갖고 있어야만 한다. 이거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네. 네, 후속 절차에 따라 그런 부분들은 확인될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 본인께서 겪으신 일들에 대해서만 육하원칙에 따라서 잘 정리하셔가지고 네.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네. 다행이네요. 보통은 이제 네. 지급을 하지 않았으면 나는 네. 자료가 없으니까 포기를 해야 네. 되나 하는 경우도 네. 진짜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전혀 상관이 없네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그쪽에서는 이제 지급을 해라 하면은 네. 다 조회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꼭 진정 제출을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저는 작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엔 임차인 김 씨와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요. 그 후 한 달 뒤 임차인 김 씨의 채권자인 최 씨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관해서 2,600만 원 한도로 압류 추심 명령을 받았고, 그리고 얼마 뒤 압류 추심 명령이 저에게 송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기로 되어 있어 그 과정에서 처분을 했는데요. 이 일로 임차인의 채권자 최 씨는 저에게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사연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전세를 놓고 임차인의 채권자로부터 압류 추심 명령을 받았는데 그 사이에 집을 매도를 하셨습니다. 상황이 좀 복잡한데 그 압류 추심 명령 일단 이게 뭐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추심의 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또 뭔지 용어부터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일단 압류 추심 명령이라고 하는 건 임차인의 채권자가 여기에서 세입자가 있을 거고 세입자가 돈을 빌렸다든지 이런 상황이라 세입자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받아야 될 사람이 세입자가 갖고 있는 재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세입자가 받아야 되는 보증금, 그 보증금이 있으면 그 보증금을 내가 대신 받아야겠다. 그걸로 통해서 내가 못 받은 돈을 받고 싶다라고 법원에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여기에 대해 허가를 해주는 게 압류 및 추심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추심의 소를 제기했다라는 용어도 지금 나오는데 추심의 소라는 건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지금 세입자의 채권자가 제3채무자, 여기에서 제3채무자라는 건 임대인을 얘기하는데 임대인에게 압류 추심 명령을 받았는데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주지 않는 상황이다. 혹은 이제 내가 직접 임대인에게 받아야겠습니다라는 이유로 법원에다가 돈을 직접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이 이제 추심의 소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이러한 상황이라면은 지금 많은 임대인분들이 저도 사연 보면서 그랬거든요. 그럼 임차인을 내보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임차인과의 계약이 실제로 가능한 건지 계약 해지가 너무 궁금해요. 일단은 먼저 정리를 해보면 압류 및 추심 명령이 발령됐다는 것 자체로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조금 꺼림칙하다. 그리고 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날아왔다. 야, 괜히 그 엄하게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걱정을 하시기는 하거든요. 다만 이제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생겼다는 건 이 최종적인 보증금을 돌려줄 때 이 세입자가 아니라 이 신청한 압류 추심 명령을 신청한 그 채권자한테 줘야 된다라는 의미만 있을 뿐이고 기본적으로는 이
임대인과 세입자 사이의 계약 관계가 네. 종료되어야만 한다거나 계약을 반드시 해지해야 한다거나 이런 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아, 안 네. 된다는 거네요, 그러면. 네, 원칙적으로는 압류 예. 추심 명령 받았다는 것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 원칙적으로 어떤 경우는 오히려 해지가 가능하냐면 예. 이게 지금 여기에서는 전세라고 나왔는데 네. 이런 보통 세입자들이 압류 추심 명령이 들어온 경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면 3개월 이상의 임료 연체의 경우에는 계약 해지의 사유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유로는 해지를 할 수 있지만 네. 압류 추심 명령이 들어왔다는 사유만으로는 해지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네요. 차라리 네. 월세가 좀 3개월 그렇죠. 이상 밀렸으면 네. 모르겠는데 예. 단지 그런 이유만으로는 어렵다라고 네. 이제 결론을 지어주셨는데 자 그러면 압류 추심 명령을 받으면 네. 임대인은 바로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나눠줘야 하는 건지. 그것도 원칙적으로 오.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네. 설명드린 이유와도 연관이 되는데요. 원칙적으로 임대인하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그 세입자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또 반대로 임대인은 목적물을 세입자한테 제공해줘서 세입자가 목적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는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거든요. 예.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면 또 반대로 지급받았던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되는 의무랑 세입자가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의무가 서로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세입자의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다는 건 네. 임대차 기간이 모두 끝났을 때 돌려주는 상대방이 그 세입자의 채권자라는 의미일 뿐이고 임대차 기간이 끝나지 않았고 현재 목적물을 세입자가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내어주거나 혹은 임차인의 채권자에게 지급해줘야 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지금 현재 집을 매도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책임은 누구에게 가는 건가요? 네, 이게 여기에서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한 번 더 먼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전입신고를 통해서 대항력이라는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임법 3조에 따라서. 그리고 또 이처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맺어진 후에 네. 해당 목적물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는 매우 빈번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4항에서 뭐라고 정하고 있냐면 네.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해당 그 세입자가 들어있는 집을 산다. 그러면 보통 집이 10억이다. 보증금이 3억이다 라고 하면 그 해당 집을 사는 사람은 7억 원만 종전 소유자한테 지급을 하고 3억 원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떠안는 것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 구입한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기 때문에 그러면 보증금 반환 액수를 공제해서 매매대금 액수를 이미 정했고 네.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와 함께 매수인이 지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책임은 매수인이 지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추심금은 누가 돌려줘야 될까요? 네, 여기에서 그럼 결론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거에 네. 연장선으로 갑니다. 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전입신고를 포함해서 대항력을 갖췄고 네. 여기에 매매계약 당시에 다만 임대인 지위 승계에 대해서 최근에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임차인이 나는 그 매수인한테 받고 싶지 않고 매도인한테 받겠다라고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가 최근에 그럴 수 분쟁이 있죠. 조금 벌어진 예.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추심금을 돌려줘야 될 의무의 상대방이 되게 됩니다. 매수인.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추심금 청구의 소를 받으셨어요. 네. 자, 상담자께서 이때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좀 알려주세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가장 걱정되고 황당하신 게 그럼 결론적으로 법원에서 어쨌건 소가 제기가 됐고 소의 상대방으로 내가 됐는데 네. 그럼 이 돈을 어떻게 돌려줘야 되거나 재판에 나가야 되거나 이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원칙적으로 지금 세입자의 채권자가 소를 상대방을 잘못 정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차 주택이 매매가 이루어졌고 네. 소유자가 변동된 상황이라 네. 소유자가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의무를 승계한 상황이라면 이 추심금 청구에서는 누구한테 해야 하냐면 매수인한테 해야 하거든요. 근데 매도인한테 추심금 청구에서가 들어왔다면 상담자께서는 이 소송에서 간단한 답변서를 통해서 내가 이 소송의 피고가 아니다. 추심금의 반환 의무가 나한테 없다라는 내용만 제출하시면
소가 각하된다거나 아니면 뭐 청구권에 대한 존재 여부가 불명확하다라고 하면 기각되거나 이런 결정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매 계약으로 인해 소유권이 변동됐고 내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점만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걱정하신 거에 비해서 심플하네요. 네, 심플합니다. 네,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다행인데, 네. 자, 월세를 안 내서 이미 보증금이 다 없어진 네. 경우도 꽤 있잖아요. 네. 자,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안은 이제 전세, 말씀드린 전세 사안이기 때문에 월세를 밀린다거나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만 이제 월세 사안이라면 월세에서는 매 달마다 월세를 내야 하는데 차임의 연체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3개월 연체로 인해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할 수도 있고 또 근데 만약에 이제 해지를 하지 않고 임대차 기간이 거의 끝나갔고 또 밀린 그 월세뿐만 아니라 원상회복 의무를 또 임차인이 지는데 해당 사용 수익에 따른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고 원상회복 비용이 얼마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원상회복 비용과 밀린 월세까지를 보증금이 담보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증금이 다 없어진 상황이다라고 하면 채권자한테 반환해야 될 보증금이 존재하지 않고 그럼 여기에서는 반환 의무를 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 진짜 저도 이게 사연 보면서 아유, 우리 상담자님 정말 골머리 네. 앓고 계시겠다 막 걱정스러웠는데 변호사님께서 네. 굉장히 심플하게 정리를 딱 해주셨어요. 네. 그 얽힌 실타래를. 네. 자, 끝으로 우리 상담자분께 한 말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임대인으로서 본인의 채권자도 아니고 임차인의 채권자로부터 뭐 압류 추심 명령을 받는다거나 혹은 이제 소장을 받게 되면 많이 당황하시게 되는데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인 효력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하신 후에 거기에 차분히 대응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어쨌든 뭐 법은 정해져 있는 거고 네. 대응을 차분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네,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네, 이어서 또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8년 5년간 임차인으로 살면 5년 뒤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신문 광고를 보고 아파트 임대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를 했습니다. 이 임대주택은 5년간 거주하면 분양 전환 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공급받는 서민형 임대주택이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나고 지난해 분양 전환 신청을 하려고 보니 임대아파트를 건설한 임대사업법인이 2022년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사업권을 매각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사업권을 매입한 임대사업자는 수익을 얻기 위해 분양 전환 자격이 충분한 임차인들에게도 대거 부적격 통보를 했고 부적격 사유조차 밝히지 않은 채로 지금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임대사업자는 9곳의 저축은행을 통해 아파트 단지에 거액의 공동저당까지 설정했습니다. 지금은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임의 경매를 신청해 저와 같은 임차인들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날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집을 찾을 방법은 없을까요? 라는 사연을 주셨습니다. 네. 이런 경우가 또 은근히 있더라고요. 네. 일단은 지금 5년만 기다리면 당연히 내 아파트,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겠다라는 네. 희망이 부푸셨을 텐데 경매라니까 네. 정말 천청병력 같을 것 같아요. 네. 자, 은행도 이런 사항들을 다 이제 검토를 하고 돈을 빌려줬을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예. 저도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다소 황당한 내용의 사건이거든요. 예. 이게 또 뭐랑 비슷하냐면 뭐 네. 최근에 언론에 보도됐던 빌라왕 사건처럼 네네. 법에 이제 약간의 틈 그리고 그 흠결을 이용해서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행동을 했고 그로 인해 그러니까요. 선량한 피해자들이 발생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네. 변호사님이 보기에도 황당한 사건이라고 네, 말씀하셨으니 맞습니다. 진짜 황당한 건데 네. 자, 실제로 이런 피해를 입는 분들이 많은가요? 이게 지금 그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돈이 필요하고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종전의 공공임대와 달리 또 민간임대라는 방식을 통해서 예.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꿈을 이제 가지신 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간임대 사업이 다소 활성화되어 왔었는데 예. 이 과정에서 그 민간임대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세입자였던 사람이 소유자로 변경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 과정에서는 매매 예약 완결권, 분양 전환 이런 절차가 한 번 더 거치게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여기에 종전에 그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한 사업 시행자 측이 법을 악용해서 다른 사람한테 사업권을 넘기고 그 사람은 또 대출을 받아서 아마 도망간 그런 네. 사안으로 보여서 이게 이런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냐라고 하면 탈법적인 얘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이 이런 사업이 문제가 생기진 않지만 네네. 다소 몇 군데 이런 법을 악용했던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조금이라도 있다라는 네. 것 자체가 참 황당합니다. 맞습니다. 네. 자, 사실 요즘에 금리도 워낙에 높고 내 집 마련이 네.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5년 만에 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네. 있다는 기대가 꺾인 것 같아서 네. 안타까운데요. 자, 우선 임대주택 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간단히 살펴볼까요? 네. 임대주택 제도는 원칙적으로 이제 공공이 진행하는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민간이 진행하는 민간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또 그 기간을 나눠서 또 5년 또는 뭐 10년 이런 기간을 정해서 해당 기간 후에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심사한 후에 해당 예. 요건을 충족하면 분량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고 어. 여기에서 어떤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법률이 계속 개선되어 왔는데 예. 그 과정에서 일부 흠결을 이용한 그런 문제가 다소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런 걸 어떻게 또 이용을 해서 악용을 그러니까요. 해가지고 했을지 참 대단한데 네. 자 5년 뒤에 깨끗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제 깔끔하게 이어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요? 네,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인 사례는 이제 현장들마다 조금씩 그 최초의 계약에 담긴 내용이 다를 수 있고 또 그 근저 전세권 최초의 임대인으로 들어간 분들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이미 완료하셨던 분들도 있거든요. 네. 또 근데 전세권 설정 등기를 미처 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있고 개별적인 그 사업지들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른데 만약에 지금 요 내용에서 근저당권 설정 자체가 그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해당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인이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 실행으로 소유권이 변동되는 걸 일단 막으셔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해당 호실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을 선행하시는 게 우선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처분금지 가처분이 급선무다. 네. 이것도 굉장히 좋은 팁이 될 수 있겠는데 네. 자 만약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면 임차인 입장에서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이 호수만큼만 네. 사업권 처분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임대사업 처분권을 처분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건지 네. 궁금해요. 일단 처분금지 가처분은 피보전 권리가 특정이 돼야만 하는데 네. 여기에서 전체 임대사업권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을 개별 호실 소유자가 하려면 피보전 권리 등과 관련해서 아주 어렵고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가령 네. 이런 걸 전체 본격적으로 진행하려면 전체 세입자들이 한 번에 모여서 아. 이 양도에 대한 대응을 한다든지 네. 가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본인이 분양 전환 받기로 예정한 개별 부동산 호실에 대해서 예. 처분금지 가처분을 진행하시는 게 우선 절차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쉽지 네. 않으니까 일단 내 집이라도 지켜야 되니까 네. 내 호수만큼이라도 하시는 게 급선무다라고 네. 또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어요. 자, 임차인들이 부당하게 또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 이런 내용도 있던데요. 네. 이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데 네.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개별 호실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완료했다면 예. 그건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이 넘어갈 수 없게 묶어두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으로 본안 소송으로는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부당한 부적격 통보를 받으셨지만 예. 정당한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해라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여기에서 사업권을 양수한 자도 최초의 그 분양권 계약의 포괄적 지위를 아마 승계했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무에 기해서 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저축은행이 또 근저당 설정을 해서 경매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는 경매가 들어오면은 경매 넘어갔으니까 포기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자 이거는 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기에서는 이 근저당의 설정과 관련해서도 또 절차적으로 적법한 것인지가 한 번 예. 더 확인돼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만약에 근저당권의 설정 자체가 부적법하다라고 하면 경매에 진행된 것 자체가 부적법한 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한 후에 근저당에 대한 말소 청구가 병행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근저당권 설정이나 문제가 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면 최후의 경우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 해당 경매 절차에서 본인이 세입자로서 점유하고 있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그 해당 소유권을 다시 또 경락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도 있다. 이 정도로 마지막 안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게 일단은 네. 처분금지 가처분,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요거를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셔가지고 네. 다시 5년 후에는 꼭 내 집 마련을 하실 수 네. 있게 지금 5년이 아직
지금은 몇 달 달 안 남으셨기 때문에 남았네. 그랬는데 어머, 이 절차가 그러니까요. 진행되는 동안에 본안 아마 그러니까요. 시기가 도래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예.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온 고민 또 해결해 드리죠.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23살 대학생입니다. 부모님은 고등학교 때 이혼을 하셨어요. 근데 중학교 시절부터 어머니가 저에게 욕설과 폭력을 가했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기보다는 본인이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저에게 화풀이하는 식이었어요. 때리는 건 기본이고 목이 졸린 적도 있었습니다. 어느새 제가 어머니보다 덩치가 커졌지만 저는 남자이다 보니 여자인 어머니를 때리거나 반항하는 걸 꼭 참았습니다. 군대에 입대하고는 좀 괜찮았는데 전역 후 다시 어머니의 욕설과 폭력이 시작되더라고요. 신경정신과에서 약을 타먹은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집을 나오고 싶지만 보증금 구할 돈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어머니를 폭력으로 신고하고 아예 인연을 끊고 싶은데 접근 금지 신청이 가능할까요? 만약 처분이 된다면 저는 현재 성인인데 거처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또 법적으로 인연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남남처럼 살고 싶어요. 야, 이렇게 사연을 읽으면서도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 가정폭력, 보통 뭐 부부 사이에서도 일어난다고 네. 하지만 이렇게 자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부모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자, 그죠? 네, 부부 사이는 물론이고 이제 부모가 자녀한테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가정폭력의 유형에 해당하고 네. 예전에는 이런 일에 대해 가정 내 일이니까 경찰이 개입하지 않는다였다가 뭐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 등이 생기면서 최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자 그런데도 참 끊이지 않는 부분이 네, 너무 맞습니다. 가슴이 아픈데 아동 학대 방지법이 또 생겼습니다. 이렇게 청소년이나 성인이 된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설을 했다. 이럴 때 적용되는 법률이 따로 있을까요? 네, 성인이 아닌 자녀한테 이런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설을 했다면 아동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성인이 된 후에도 이 같은 가족폭력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 그 해당 법률 제3조에서는 이 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라고 하고 있고 다만 단서에서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우선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담자께서 접근 금지 신청을 문의를 하셨는데 네. 이 가처분 신청이 가족 사이에도 가능한 건가요? 그럼요. 이 해당 가족 폭력의 가정폭력 범죄에 관한 특별법에서 법률로도 정하고 있고 네. 임시조치로 접근 금지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발령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 간에도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상담자 같은 경우는 접근 금지 가처분이 결정이 된다면 네. 이후에 주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어쨌든 네. 성인이긴 하니까 네. 직접 알아봐야 되는 건지. 네. 여기에서 그래서 가정폭력범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제29조에 임시조치라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예. 임시조치 29조 1항 1호에 뭐라고 돼 있냐면 네네.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그러니까 어머니를 내보내는 형태의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질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여기에서 피해자가 새로운 집을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거소를 정해야 하도록 정하는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고요. 또 만약에 이제 본인께서 굳이 또 다른 곳에 어떤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가정폭력으로 인한 뭐 피해자에 대한 임시 거소를 제공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좀 다행입니다. 어쨌든 퇴거든 격리할 수 있는 임시 조치가 있다니까 네. 우리 피해자분께서는 조금 안심을 할 수 있는 조치도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도움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있네요. 네. 자, 사실 뭐 부부간에는 이혼을 통해서 남남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천륜이라고 하잖아요. 네. 부모와 자녀 간에는 네. 법적으로도 어머니와 인연을 아예 남남이 되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그런 방법도 있나요? 그 내용은 현재 지금 사연자분의 경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혼인 후에 했던 관계를 해소하는 게 이혼, 그다음에 네. 뭐 입양을 했다면 입양을 해소하는 파양 등의 사유가 있지만 출생으로 인해 혈연으로 형성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끊는 방법이 법으로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괜히 천륜이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자, 네. 이제부터 우리 상담자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처 방법 좀 정리해 주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학생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성년이 됐기 때문에 아직은 본인이 소득 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서 보증금을 마련할 돈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어머니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시달리는 상황이라고 하시면 경제적으로도 독립을 조금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과 병행해서 뭐 이제
만약에 미성년자라고 하면 부모가 이제 친권자로서 친권에 대한 제약이 있지만 성년의 경우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본인께서 자유롭게 이제 결정하실 수 있는 때가 됐다라고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참 저도 부모로서 이런 가정폭력 또 아동학대나 뭐 학대 같은 얘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때로는 정말 남보다도 못한 부모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일단은 23살 대학생이시니까 경제적 독립부터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네, 남남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떨어져서 좀 시간을 갖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생생법률쇼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가 걸려오고 있는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상담 전화 0257-8295 또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에 법률상담 통해서 글 남겨주시거나 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어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송득범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